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평생 지워야 한다고 주장해온 그 나무가 누군가에겐 위로였다고요? 한국의 그 나무 앞에서 제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메모 한 줄. 이 나무는 내가 가장 조용히 울 수 있었던 그날의 나무다. 40년 동안 저는 식물과학자였습니다. 숫자와 논리, 규칙에 따라 식물을 평가했고 침입종은 단 하나의 의미였죠. 제거. 그런데 한국에선 그 식물이 기억이고 감사고 삶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문 그 땅, 그 나무가 심겨진 그곳으로. 그리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준 조용한 사랑의 흔적을. 이건 단순한 해외 여행기도 생태 다큐도 아닙니다. 이건 가족과 기억, 그리고 내가 몰랐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이 믿을 수 없는 여정의 끝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한 대학교에서 식물학을 연구하며 살아온 알베르트 레벤슈타인입니다. 평생을 생태계 보존과 외래식물 관리에 헌신해 왔으며 현재는 은퇴를 준비하며 연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침입종 제거라는 분야에 매진해 왔습니다. 외래식물, 특히 번식력이 강한 식물들이 토종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통제하고 제거하는 방안을 찾는데 제 인생을 바쳐왔죠. 제게 식물이란 아름다움보다는 통제와 위험으로 분류되는 존재였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이 항상 제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 앉아 그동안 정리해 두었던 노트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서가 깊숙이 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죠. 종이도 바래고 상자 모서리도 닳아 있었지만 어쩐지 손이 가더군요. 뚜껑을 열자 오래된 편지와 함께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누렇게 바랜 상태였지만 인화지 속 인물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고구 한스 레벤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배경이었습니다. 독일의 익숙한 숲이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복장, 낯선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 곁에는 작은 묘목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푸른 잉크로 조심스레 눌러쓴 듯한 손글씨로. 이 나무는 내가 가장 조용히 울 수 있었던 그날의 나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학자였고 군인이었고 늘 엄격하셨죠. 그런 분이 울었다고, 그것도 나무 앞에서 조용히 울었다는 문장은 제게 너무도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묘목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 속 묘목은 제가 수차례 보고서에서 위험 외래종이라 규정했던 바로 그 식물, 아카시아, 정확히는 흰 아까시나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나무를 유럽 생태계의 위협으로 정의하며 적극적인 제거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나무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학이 전부라고 믿었던 제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카시아였을까? 왜 하필이면 한국이었을까? 왜 아버지는 그토록 조용히 그 나무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을까?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그 땅을 밟아봐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저에게는 너무도 낯선 나라였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은 분단의 역사,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최근엔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 정도였습니다. 식물학자로서 관심을 가졌던 생태계 연구조차도 서양 중심의 시각에서만 분석해왔지. 정작 그 땅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독일을 떠나기 전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곳에는 짧은 메모들이 남겨져 있었고 1952년이라는 연도와 함께
동쪽의 작은 마을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더군요. 어쩌면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인연으로 그곳에 계셨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아버지의 사진 속 장소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높은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들과 계곡, 촘촘하게 이어진 도로망, 그리고 전혀 다른 감각의 녹색. 낯설지만 어딘가 마음을 끄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찾고 싶었던 것은 그 사진 속 나무와 그 앞에서 울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작지 않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규모와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질서 있는 움직임은 제가 상상하던 개발도상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 내 곳곳에 심어진 초록 식물들과 공기 정화 장치, 친환경 디자인은 그 자체로 생태와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하던 중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 위에서 아카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등성이를 따라 하얀 꽃을 피운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그 풍경은 묘하게도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운전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나무가 아카시아인가요? 기사님은 사이드미러를 흘끗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딱 아카시아 꽃 피는 시기죠. 향기 참 좋을 텐데 차 안이라 못 느끼시겠네요. 그 말에 창문을 조금 내려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차 안까지 은은한 단내가 퍼져 들어왔습니다. 향긋하면서도 조금은 그리운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향이었죠.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사진 속 장소로 추정되는 마을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오래된 기록 속 군 복무 장소와 연관된 지명을 통해 해당 마을을 좁힐 수 있었고 마침내 사진 속 풍경과 거의 흡사한 언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작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마을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진 속 묘목이 있던 언덕은 지금은 커다란 나무로 자라 그 주변에 벤치와 작은 쉼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회관을 찾아가 사진을 보여드리며 혹시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여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께서 사진을 돌려보시다가 한 분이 눈을 크게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이거 혹시 한스 씨 아니에요? 옛날에 전쟁 끝나고 와 있던 독일 사람. 나랑 같이 나무 심었는데 그분은 이름이 이윤태 어르신이셨고 8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했죠. 그날 내 집이 폭격으로 다 무너졌었어요. 어머니도 여동생도 다 잃고 저는 맨발로 산을 넘다가 쓰러졌죠. 그때 당신 아버지가 나를 업고 이 마을까지 데려왔어요. 말 한마디 못 알아들었지만 눈빛은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저기 언덕에서 아카시아 묘목을 하나 심더라고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무가 단지 식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낯선 외국인이 남긴 조용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말도 통하지 않던 그 시간 속에서 한 그루의 나무는 말 없는 다정한 미 되었던 거죠. 저는 어르신과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품을 넘는 크기로 자란 그 나무 아래 마을 사람들의 흔적이 담긴 벤치가 놓여 있었고 아이들이 뛰놀던 흔적들이 땅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여전히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죠. 이 나무는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침묵을 제 방식으로 따라하는 듯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지식, 철저히 논리와 수치로 분석해왔던 침입종 제거의 논리가 이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가 누군가에게는 생태계의 위협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붙잡았던 마지막 감정의 줄기였다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왔던 것일까요? 며칠을 마을에 머무르며
저는 이 나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봄이면 이 나무 꽃으로 꿀을 따요. 향이 좋아서 명절 떡에도 넣고요. 산사태 났을 때는 이 나무 뿌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안 무너졌어요. 아이들도 이 그늘 아래서 첫사랑 얘기 많이 했죠. 하하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따뜻했고 생활 속에 녹아 있었으며 무엇보다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같은 식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살아남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 도착한 지 2주쯤 되었을 무렵, 저는 아버지가 나무를 심었던 마을에서 잠시 벗어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생태연구소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인 박사 한 분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연구를 오랫동안 인용해 온 분이었고 저와의 만남을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에서도 교수님의 논문은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는 능숙한 영어로 제게 한국에서의 외래식물 관리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역시 아카시아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접근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아카시아가 침입종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겪은 아픔과 연결된 나무이기도 해요. 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림을 가장 먼저 메운 나무가 이거였거든요. 빠르게 자라고 뿌리가 강해서 산사태도 막고요. 그래서 유해식물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생존 나무로 기억되죠. 그 말은 곧 제 연구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침입종에 대해선 감정 없는 판단을 유지해왔습니다.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식물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제거 대상이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사람들은 그 식물을 과학적 위협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억과 의미가 중요했고 그 감정은 마치 이 나무의 뿌리처럼 깊이 박혀 있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 북촌에 있는 한 전통 찻집에 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잠시 머무는 숙소 근처였고 나무로 된 구조물과 정원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한참을 앉아있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 두 분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 꽃향기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아카시아 꽃 튀김 냄새 같아. 나도 그래. 학교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나무에서 따먹던 그 꽃 그 시절 생각나네.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또 한 번 감정의 파도에 휘말렸습니다. 제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식물이 누군가에겐 엄마의 손맞이고 어릴 적 추억이자 한 시대를 함께 살아낸 기억의 향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남쪽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아카시아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아카시아 꽃 전과 꿀차, 떡을 주민들과 나누며 즐기고 있었죠. 그 풍경은 너무도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차마 어울리지 못한 채 그늘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내가 평생 해온 연구는 잘못된 것이었을까? 그때였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식사를 마친 후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전에 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윤태 어르신이었습니다. 교수 양반, 표정이 많이 무거워졌네요. 한국이 좀 어려우신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나무가 독일에선 제거 대상입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요. 저는 그걸 평생 주장해왔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참 맞는 말이죠. 여긴 산마다 퍼졌고 다른 나무 못 자라게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언덕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저 나무는요. 제 인생을 바꾼 나무예요. 나무는 똑같아도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서는 다르게 피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말이 없던 그분,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그분이 왜 유독 그 사진 속에서만은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묵은 편지 몇 통과 함께 작은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용히 웃고 있는 한국 아이들의 얼굴, 언덕 위에 심긴 나무, 그 옆에 함께 앉은 한 남자아이와 아버지의 그림이 남아 있었어요.
그 그림 밑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말은 통하지 않아도 나무는 전할 수 있다. 과학자였던 제 삶 속에 감정은 언제나 논리 뒤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 저는 계속해서 말 없는 언어와 마주쳤습니다. 그건 나무의 향기였고 사람들의 기억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침입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나무를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생태적 해석도 감정적 연결도 모두가 옳고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른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해가 산 너머로 얼굴을 드러내기도 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짐은 전날 저녁에 다 싸두었고 항공편 체크인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무를 다시 찾아가는 일이었죠. 사진 속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던 그 자리, 묘목 옆에 묵묵히 서 있던 그날의 침묵을 간직한 그 자리로 저는 다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덕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밤새 내린 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고 바람은 산을 타고 아카시아 꽃향기를 데려왔습니다. 그 향기는 더 이상 저에게 경계해야 할 번식종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 기억, 상처, 그리고 위로의 냄새였죠. 언덕 위 나무는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나무가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이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을 뿐이겠죠. 그 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작은 노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돌로 만든 비석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누군가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걸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뻗어 거친 껍질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느낌은 오래전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흐르지 않던 눈물이었지만 한 방울이 떨어지자 멈출 수 없을 만큼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날 제가 놓쳐왔던 것들, 숫자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감정, 그리고 무언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감정에 인색했던 아버지께서 그날 그 나무 앞에서 말없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식물을 사랑한 학자였고 그 누구보다 질서를 중시했던 분이셨지만 그 나무를 통해 사람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 나무는 단지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기억을, 그리고 인생을 지탱해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을 어르신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회관 앞에 모여주셨습니다. 그중 이윤태 어르신께서 저에게 종이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자네 가방에 살짝 넣어두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작은 마음을 담았네. 그 안에는 조그마한 유리병에 담긴 아카시아 씨앗 몇 알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단지 나무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이 기억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아버지가 자주 가꾸시던 화단 앞에 서 있었고 손에 쥔 아카시아 씨앗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마침내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집 뒤편 울타리 안쪽의 작은 온실 공간, 외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격리된 그 공간 한편에 작은 화분을 놓고 조심스럽게 아카시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행위는 저에게 단순한 재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를 제 방식으로 이어가는 의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연구실의 박사 과정 제자가 그 온실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건 혹시 아카시아 아닌가요? 예전에 항상 이건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제거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아카시아는 분명 빠르게 번식하고 주변 생태에 영향을 주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관리해야지. 하지만 저는 그 화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다르단다. 이건 단지 나무가 아니라 이야기야.
아버지의 기억이고 어떤 소년의 생존이고 그리고 나의 후회와 이제야 찾은 해답이야. 그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없이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숫자로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생명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며 조금 더 느리게 그러나 더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카시아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면 저는 그것을 제 아버지의 웃음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들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야 알게 됩니다. 말 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걸,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울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단지 하나의 나무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카시아처럼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향기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